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2021년 4월 17일입니다. 요 며칠 동안은 이 안구건조증 때문에 좀 고생도 하고 한 2, 3일 정도는 계속 시간을 낼 수 없을 정도로 바빴어요. 비디오스타? 비디오스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저는 그게 무슨 예능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섭외하길래 잠깐 가서 인터뷰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잠깐 이제 언급하려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생각외로 녹화 시간이 길대요. 6시간 넘게 녹화를 하니까 사실 그렇게 녹화를 오래 하는 경우는 좀 드문데 전 조금 당황했죠. 사실 생각도 못한 이제 이런 예능이나 이런데 섭외 요청을 받으면은 컨셉이라든가 아니면 내용 부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면은 가는 거고 아니면은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아주 필요한 부분만 출연을 하는데 조금 당황스러운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것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너무 오랜만에 예능에 출연해서 그런 것 같아요. 프로그램은 평가도 좋고 나오신 분들도 상당히 훌륭하신 분들이어서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보세요. 비디오스타. 네. 저도 언제 방송인지 몰라요. 녹화를 해놨으면 한 달 뒤에 방송하겠죠. 그리고 지금 잠깐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지만은 포크레인 소리, 엔진 소리인데 요 앞에 이 공사를 하는데 사실 이것도 사실은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가 이제 주차 문제 때문에 애써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고향 일산 같은 경우는 계획도시죠. 그러니까 공원 용지가 따로 있는 거고, 그것도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는 애초에 만들어 놓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주차 문제 때문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사실 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 의미가 없죠. 아파트 단지야 지하에 주차장이 이미 있는데 단독주택 단지 같은 경우는 좀 그래요. 왜냐면 단독주택 단지 같은 경우가 어떻게 돼 갖고 이제 그게 상가로 이제 되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하려고 오게 되면은 사실 그 상가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좋죠. 근데 이제 그런 데가 주거지랑 같이 붙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 차도 주차를 못 하니까 이제 주민들끼리 이제 싸움이 나는 거죠. 네 차 되니 내 차 되니 이런. 계속 이제 소리가 나니까 이제 어제 그저께는 굉장히 심했어요. 아예 겨우 학교 수업도 줌으로 하는 것도 겨우 할 정도였으니까. 이래저래 한 2, 3일? 3일 넘게 못했죠. 생방 못하고, 오늘도 사실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해서 생방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차라리 편하게 녹화해서 올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이런 사건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뒤에 오늘 여러 가지 얘기도 하지만 경찰 무전을 듣고 그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고속도로나 고속도로는 그래도 국도 같은 데라든가 이런데 지방에 이런데 가보거나 아니면은 자유로도 그렇고 주요한 간선도로 같은데 이렇게 나들목 아니면 이런 데 갓길에 이렇게 견인차라고 하죠. 레카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고가 많이 날 만한데 거기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고가 나면은
경찰차 아니면 119 구급대 이런 데보다 더 빨리 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익히 다 아는 것처럼 경찰 무전을 이제 일종의 도청, 감청을 하는 거죠. 감청을. 우리가 이 뺑반이라고 하는 공효진 씨 나오고 조정석 씨 나오는, 그리고 유준열 씨 나오는 훌륭한 배우들이 나오는 그 영화에서도 그 영화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거기 김성민 씨? 아니, 김성민 맞나? 예, 하여튼 뭐 좋은 배우들이 많이 나오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약간씩 그 경찰 무전을 듣죠. 근데 사실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경찰 무전을 1년간 엿들은 자동차 공업소 직원 징역 1년 6개월. 옛날 같은 경우 그냥 봐준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경찰 무전이 사고 났습니다. 사고 처리하러 이제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레카차가 가서 먼저 도착하면은 이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차가 2대가 서로 사고가 추돌이 났든 3대가 났든 4대가 났든 그러면 뭐 어차피 한 대밖에 견인을 못하니까 그럼 4대가 오면 5번째 오는 데는 공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가려고 하다가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과속하게 되죠. 그리고 역주행도 하게 되고 큰 사고 나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뭐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원체적으로는 당연하게도 공적인 무전을 민간이 들으면 안 되죠. 그것도 상업적 이익을 위해서 그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예전에는 뭐 생계를 위해서 그렇다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봐준 건데 뭐 제가 봐줬다고 해서 실제로 경찰이 봐준 건 아니죠. 왜냐면 그 사람들이 경찰이 봐줬다고 하면 안 되죠. 그냥 불법을 묵인하면 안 되니까. 근데 아는 사람은 알죠. 아는 사람은 대략적으로 뭐 딱히 문제 삼지 않았구나라고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뭐 큰 사건도 역주행하다가 큰 사건도 나왔고 막 그러면서 서로 먼저 갈래다가 이제 시비가 붙고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처벌을 하면서 이게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징역 1년 6개월 정도니까 상당히 이제 처벌을 좀 세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건 발생은 2019년 12월에 익산, 전라북도 익산에서 이제 경찰서 무전기로 이제 이건 근데 그 별도의 어떤 그 이 감청 장비로 한 것이 아니라 경찰서 무전기를 가지고 이거를 감청했다고 하는데 글쎄 이게 아마 사실 뭐 경찰서 무전기라고 해봤자 별도로 만드는 건 아니고 경찰들이 쓰는 무전기 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어차피 민간에서 공급받는 거니까 그 비슷한 종을 뭐 이제 사거나 구해갖고 거기에 이제 주파수만 해갖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교통사고나 이런 얘기가 들리고 그러면 견인차 기사들한테 시간 장소를 알려줘갖고 먼저 가게 해서 그래서 그 기사들, 레카차 기사들은 당연히 그 공업사에 맡기는 거죠. 그럼 공업사도 좋고 견인차 기사도 좋지만 실제로는 이거는 위험한 부분이니까 재판부도 역시 그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전에도 똑같은 일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반복하니까 이제는 그때는 집행유예였는데 이번에는 실형 선고를 한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이런 처벌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분들도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근데 계속 문제가 되는 건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국가 재난 통신망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경찰이 쓰는 무전 영역이 있고 119가 쓰는 무전 영역이 있고 또 다른 어떤 행안부나 이런 데 또 산림청 같은 데 그렇고 통합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어차피 국가 재난망이라는 것은 119와 같이 경찰도 같이 뭐 동원을 하는 부분이 맞다고 하면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이것이 범죄 수사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경비나 이런 것 속에서는
딱히 국가의 119망이랑 같이 통합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교통사고라든 교통 관련된 부분에서는 통합을 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뭐 사실 아시면 아시겠지만은 많은 분이 아시면 어제가 세월호 참사 7주기였죠. 당시 문제가 됐던 게 뭐였습니까? 해경, 뭐 119, 이 통합, 뭐 이 통신망이 이 연동이 안 되니까 뭐 서로 그거 하려고 하다가 뭐 휴대폰으로 또 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글쎄요, 이걸 어느 정도까지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국가 재난망은 통합하는 게 맞다. 그런데 범죄 수사 같은 부분에서의 경찰, 그러니까 범죄 수사 영역에서는 또 다른 부분인 거죠. 근데 그거를 별도로 운영할 이유는 있느냐? 이거 있는 건 이루어야죠. 근데 그 비용이 또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되고 결정을 했으면 빨리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건 어정쩡한 것이 아니냐. 특히 이런 국가 재난망에서는 아직도 119망 불났을 때 119와 그 경찰의 특히 교통사고 그리고 교통사고 관련된 화재 그리고 이제 대형 사고 참사 이제 그거는 이제 건물 안에서의 문제. 그거는 건물에 불이 나면은 이거는 사고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범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방화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그 통합적 접근을 위해서 분명히 이런 부분이 필요하긴 한데 일단 그것이 기본적으로 좀 인프라가 갖춰져야 된다. 그러니까 참 웃기죠. 경제 규모가 이렇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경찰이나 소방 관련된 부분의 인프라가 그래도 어느 정도 돼 있다고 생각하시지만은 사실 그렇게 안 된 부분은 생각해 뜯어보면 사실 부실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제한점도 있다고 하지만은 국가 재난 통합 통신망은 분명히 구체적으로 갖춰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지금 걱정되는 것은 범죄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디까지를 이제 기밀성을 유지할 것인가, 은밀성, 기밀성, 기밀함을 의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다른 부분이 있는 거고, 또한 또 굳이 그 기밀성을, 은밀성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부분은 공개하는 것도 맞는 거고, 그것이 이제 공론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경찰 무전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뭐 제가 한마디 해봤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겠죠. 저는 그냥 기우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몇 가지 이제 이 스토킹, 또 이게 아내 살해, 이별 범죄, 뭐 이런 영역의 것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는 사실은 스토킹 영역이라고 보아도 되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접근금지 명령에도 아내를 찾아간 70대가 숨어 있다가 살해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 내리는 걸 이제 흉기로 막 찌른 거예요. 70대 남성입니다. 온몸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살인미수, 가정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6년이 선고됐어요. 좀 작다고 생각하지 않나, 형량이? 그런데 이 사람은 실제로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작년 11월 4일에 인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아내 65세 가슴배 허벅지 온몸을 흉기로 1분 20초 동안, 이건 뭐 사실 안 죽은 게 다행인 거죠. 안 돌아가신 게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이 행위도 아파트 엘리베이터 옆 벽에 숨어 있다가 엘리베이터에 밀어넣고 범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계획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또 범행을 한 후에 다시 그 피해자한테 문을 열도록 해서 거기로 끌고 들어가서 이렇게 끌고 들어가서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걸 끌고 들어가 집으로 들어. 근데 도망갔어요. 이제 쫓아갔어. 아파트 단지 놀이터까지.
그럼 이 행위는 어떤 행위인가요? 이건 진짜 살인이죠. 살인이니까 살인 미수죠. 그런데 6년밖에 안 나왔어요. 희한하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이미 5월에 이 범행은 11월에 있었고 5월에 100m 접근 금지, 피해자 보호 명령, 이게 이제 가정 폭력 관련된 부분이죠. 근데 이제 왜 이런 부분이 있었느냐? 그 전에 2018년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그 전년이죠. 4년 전, 3년 전이죠. 2018년 10월 30일에는 가정 보호 처분, 그리고 작년 2월에는 뜨거운 주전자로 물을 뿌리고 뜨거운 물을 뿌리고 목을 조르고 해서 이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결국은 과정을 보면은 지금 2018년도에 어떤 이 폭행을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 가정보호 처분을 받았죠. 그 뒤에 1년 반 뒤에는 이제 목을 조르고 얼굴 때리고 뜨거운 물을 뿌리는, 그때 다시 또 집행유예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 그러니까 법원이, 그러니까 공권력이 들어간 세 번째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뭐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애초에 지금 2018년도에 그때 폭행을 했을 때, 그리고 그때 이 사람이 우울, 불안, 알코올성 망상이 있다는 거를 제대로만 확인했으면은 그때 가정보호 처분이 아니라 다른 보호 감호라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강제 조치가 됐다고 하면은 사실 2020년도 작년 2월에 이런 폭행도 없었을 것이고, 그때 또 집행유예, 또 지금 보세요. 이거는 누구 잘못입니까? 결국은 가정폭력 사건을 너무 안이하게 본, 너무 그냥 뭐 온정주의로 본 법원, 그리고 검사, 수사관들이 저는 큰 잘못이라고 봅니다. 애초에 첫 번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사람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해서 보호조치, 가해자 보호조치, 피해자 조치를 할 수 있었다면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죠. 가해자도 역시 자신의 병을 치료할 것이고, 피해자도 역시 이렇게 목숨이 위험한 그리고 심각한 폭행을 2년 넘게 3년가량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재판부 하는 말이 참 이런 거죠. 거듭된 선처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괴롭혀왔다. 그리고 집행유예 판결 후에도 피해자를 살해하려까지 했다. 계획적 범행이고 죄질 무겁다. 근데 피고인이 심신미약,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결정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사람은 심신미약이라는 소리입니까? 심신미약이죠. 그런데 그럼 계획적인 범행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계획적인 범행입니까? 심신미약입니까? 그러니까 심신미약 상태에서 계획적인 범행을 했다는 건가요? 재판부의 이 판결문은 자체적으로 모순되어 있으며, 또한 앞에 법원 판사들의 엉망인 재판 그 선고를 지들 스스로 어떤 이게 좀 뭐 하려고 하나요? 감추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사회의 이런 공권력이 충분히 개입해서 해결함으로써 큰 사건으로 가지 않도록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고 결국은 골마 터지고, 그래서 가해자는 거의 이제 더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피해자는 죽을 것 같이 고통을 받고, 이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럼 그걸 왜 못해느냐? 우리 사회에 벌어지는 가정폭력이 너무 별거 아닌 것처럼. 그리고 사실 가정폭력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럼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 사람이 실제로 이것을 상당히 위험한 형태의 가정폭력인지, 아니면은 이거는 진짜 그렇지 않고
화해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걸 판단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전문적인 어떤 집단이라든가 어떤 그런 구조가 있었다고 하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이 사건도 역시 저는 일종의 상당히 큰 우리 사회에 폭력 범죄에 대한 미흡한 낮은 감수성이 발생한 비극이라고 봅니다. 자, 보세요. 그럼 이 사람이 6년 동안 6년을 이제 이렇게 가뒀으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치료가 되지 않으면 그때는 완전 미친 사람이 돼서 그때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벌도 받아야 되지만 치료도 받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게 그럼 그게 돼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치료가 뭐 6년, 징역 6년, 치료가 뭐 정도예요. 너무나도 우리는 이런 데에 취약하죠. 너무 취약하죠. 뒤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이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부르세요. 정인이 양모나 양부, 얘들은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를 학대하고 폭행하는 걸 그 휴대폰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찍어서 지들끼리 낄낄거리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런데 실제로 어느 수준이 넘어서는 가학적인 살인자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어필하기 위해서 그걸 찍어둡니다. 이게 근데 거꾸로 생각하시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아니 자기가 찍어두면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 증거를 왜 남겨? 근데 자기는 그때는 이걸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즉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저 아이가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우리 말을 안 듣고 뭐 이런, 그러니까 완전히 그 시각으로 고정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간혹 상당히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증거를 남겨버려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범죄 심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해석을 못하고 그냥 왜 남겼을까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의 심리 자체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과시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건 이런 범죄를 전혀 모르는 진짜 무지한 인간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 과시욕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은 그 상대방이 그 학대 피해자가 얼마나 바보 같고 무력하고 말도 안 듣고 이런 거를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막 멍들고 부러지고 막 여기 이 표정도 엉망인 상태를 다 일일이 담아두고, 물론 그런 다음에는 어떤 이 다음에 가학성을 나중에 리콜하는 그런 수단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보통 이 아동학대라든가 가정폭력의 가해자들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을 쫓아다니고 찾아내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두 사건 사이에 경계선이죠. 경계선. 저는 이 정의 사건에서 양부에 대한 형량이나 양부에 대한 범행 부분은 사실은 상당히 불만이 있는 거죠. 왜냐? 이 증거상으로 보면 양부도 공범입니다. 즉 양모가 정인이를 학대해서 한 거는 뭐 당연하게도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가학성이 존재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양부와 양모가 나눈 대화를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상으로는 양모는 사형, 양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7년 6개월이에요. 물론 이전의 어떤 다른 사례에 비해서 볼 때 양부의 구형이 낮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건의
특징이라든가 범죄 구성을 봤을 때 실제로 양부가 양모를 부추겼거나 아니면 같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것은 범행 동기와 범죄 구성 요건을 갔을 때 둘은 공범이 돼야 되는데 우리 이 검사는 왜 이랬을까? 저는 이게 상당히 불만인 거고, 주요 행위자가 양모고, 양보는 뭐 말하자면은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야 굶겨라, 몇 달 굶겨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 장난인 것 같아, 뭐 안 먹으면 좋지, 뭐 이런. 근데 결국은 그 양보는 때리진 않았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것은 양모의 행위를 부추기고 그를 통해서 가학성을 이 엑셀레이팅 가속화시키는 거라고 봤을 때는 양부도 역시 폭행교사? 근데 이런 거를 참 뭐라고 하나 검사들이 많이 놓친 것 같아요. 증거인멸도 많이 나타난 것 같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양모의 정인이 학대는 입증이 비교적 됐는데 양부의 이 범죄 연관성은 상대적으로 좀 부실한 것이 아니냐, 입증. 그러니까 그것이.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한번 선고를 한번 기다려 보죠. 근데 구형이 이렇게 됐으면 그 이상 나오기 어렵거든요. 근데 모르죠. 또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비슷한 게 이 홍콩에서 천 누이닌 사건이라고 해서 거의 비슷한 2018년 1월 6일 날 발생한 사건입니다. 홍콩의 한 대학병원에서 5살의 소녀 한 명이 실려왔는데 도착하자마자 죽었어요. 폐혈증입니다. 근데 이 아이의 몸에 133개의 상처와 궤양, 장기니까 썩었다는 거죠. 맞아가 고기가. 근데 8살짜리 오빠도 똑같은, 그러니까 홍콩 최악의 아동학대 사건이라서 천 루이린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는 친아빠 29살 천 하이핑이 있고 계모 황샤오퉁이 있습니다. 5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그러니까 묶고 뭐 침낭에 넣어두고 또 회초리, 슬리퍼, 칼, 가위 뭐 거기서 막 아이들이 혈흔이 발견됐으니까 뭐 나흘간 굶기고 뭐 구걸하고 뭐 구타에 뭐 던지고 막 정인이 양모가 했던 거에 거의 뭐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고, 왜? 사실 그 자기들의 범행이 드러날까 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천 누인이라는 아이가, 죽은 아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참혹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피가 막 낭자하고 자기가 당한 것을 그린 거죠. 자기 친부와 계모가 한 행동들, 던진 거, 뭐 얼굴 보고 그러면 이 아이가 받았을 고통.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학교 선생들이 뭔가 이제 아이가 그런 거죠. 나 멍이 들었는데 아빠한테 맞았다 그랬는데 학교에서는 그런 거죠. 개입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뭐 아이들한테 인내심 테스트라고 해갖고 여러 가지. 그리고 우리나라 같지만 늘 하는 소리, 훈육 차원으로 했다 라고 하면서 똑같습니다. 거기다가 여기에는 외할머니도 묵인. 아동학대 사건은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그 학대의 그 잔혹성은 폭증합니다.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기에 개입해서 이걸 막지 않으면 사실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정인이 사건과 천 루인이 사건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폭력 감수성에 대한 경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교수 사기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 뭐 제가 아는 어떤 사람들도 교직에 나가려고 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죠. 뭐냐? 근데 그쪽 학교에 학과장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학교 발전 기금 내라. 1억, 2억. 교수 시켜주겠다. 사실 뭐 알게 모르게 이런 일들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뉴스원에서 교수 시켜주겠다, 오명으로부터 6억 챙긴 전 학과장 징역 4년 6개월 이렇게 돼 있지만 공공연하게 학교를 대리하는 누구로부터 돈을 입금하라, 뭐 명목은 학교 발전 기금, 뭐 이런 얘기들, 이게 이제 얘기는 못하죠. 그걸 낸 사람. 왜냐면 나중에 안 되면 돌려주니까. 근데 이 경우는 돌려주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됐던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예비 후보 뭐 서너 명 들어오고 받고 이런 상태. 그게 왜 그럴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보증금이라는 얘기. 보증금 뭐냐면 사실 교수, 지방 쪽에 있는 교수 이런 데 교수 됐다가 더 좋은 학교가 되면, 두 개가 같이 되면 빵꾸를 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학교는 사실은 그 사람을 뽑으려고 했고, 그래서 학기 준비를 했는데 빵꾸를 내면은 손해보니까 일종의 보증금, 이런 얘기도 뭐 영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은 사실 좀 더럽죠. 돈으로 교수 사는 거야? 그럼 돈을 1억, 2억을 내갖고 하면은 그걸 뽑기 위해서 그 교수는 또 얼마나 그런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그와 비슷한 형태의 안 좋은 짓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실력 있는 선생이 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 있고 백 있고 이런 사람들이 씁쓸하죠, 사실. 청운의 꿈을 안고 공부하고,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적인 학위도 따고, 그래서 이렇게 좀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현실은 몇 년, 10년 이상, 그 이상 강사 아니면 연구원 논문 쓰고, 근데 결국은 돈의 벽에 막히고 정의롭지 않은 사회. 돈이 교직을 낳고 교직이 다시 돈을 낳는, 그거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교육당국. 글쎄요, 이게 참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씁쓸합니다. 씁쓸한 것은 이 기사 자체가 씁쓸한 것도 있지만은 이 기사가 제대로 된 현실을 반영 못한다. 내가 알고 있는 거는 훨씬 더 이거보다 더 악질인데 그냥 일부의 뭐 이런 걸로. 글쎄요. 늘 말하는 것지만 한국의 사립학교재단은 감사를 받지 않고, 어제 뭐 작년 재작년에 겨우 받았지만 그것도 반발해갖고 막 법원에 소송 내고 막 난리도 아니죠. 그러니까 뭘 어떻게 거기가 돼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 안에. 하여튼 씁쓸합니다.
이게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뭐 어느 뭐 범죄나든가 이런 경찰이나 이런 학회지에 옛날엔 논문을 좀 냈었는데, 그 뒤는 내가 이 논문을 내서 뭐 하냐? 왜냐? 뭐 학술지라고 하는 것들의 수준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뭐 엉망인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학술지라는 거는 동료 평가죠, 쉽게 말하면. 근데 동료라고 하는 사람들이 역시 지들도 역시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뭐 자기들도 논문 수준이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수준이 떨어지는 심사위원들이 이 심사를 하니까 또 수준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지들끼리 이제 그런 외부의 비판이 들어오니까 외부의 비판은 또 입을 닫아 귀를 막고 수준은 떨어지고 계속. 근데 그게 어떤 등재지 형태 되니까 그냥 뭐 점수만 따려고 그냥 대충 하는 상당한 형태의 안 좋은.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뭐 그럼 다 뭐 경찰이나 범죄 뭐 이런 형사법 이런 애들이 다 그런 나쁜 사람들이냐, 뭐 부도덕한 사람들이냐?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를 저도 이제 뭐 일부지만 당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걸 뭐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괜히 또 저 배상훈이는 있지도 않은 얘기 명예훼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뭐 소문이 있었다, 뭐 이 정도로 봐주시면, 전 누구를 비난하려고 한 건 아니고 전체적인 학계의 풍토, 나쁜 풍토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조금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무전취식을, 그러니까 돈 먹고 돈 안 내고 튀는 거죠.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식당 가서 다 시켜 먹고 돈 없다고 배째라. 무려 25회의 처벌을 받은 무전취식으로 교도소 나온 사람이 또 똑같은 범행을 했습니다. 근데 경찰은 송치하기를 처음에는 뭘 했냐면은 일종의 통고처분, 경범죄 처벌법입니다. 이 사건이 여기서 꼬이게 된 게 이건데, 그러니까 사건은 지난해 2월 23일 새벽에 식당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뭘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종업원과 손님들한테 욕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 뒤에 6시간 뒤에 다른 식당에 가서 돈을 내지 않고 똑같은 형태 업무 방해했어요. 그럼 앞에 간 식당에 경찰이 도착해서 그 사람한테 왜 돈 안 내냐, 경범죄 처벌로 통고 처분했어요. 그거 받았죠? 다시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식당에 가서 하니까 그때 또 체포해서 하다 보니까 6시간 전에 당신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경찰은 앞에 통고 처분을 처분하고 상습 사기로 형사기권, 검사는 이걸 다시 그대로 받아서 상습 사기. 1심, 2심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상습 사기 맞다. 근데 대법원에서는 이 절차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경찰에서는 앞에 식당에 대해서 통고 처분을 했는데 6시간 뒤에 다른 식당에 가서 똑같은 했는데, 그럼 통고에 취소를 해서 이걸 앞에 거랑 합쳐서 상습 사기로 2건이니까 이게 맞느냐? 여러분 생각에 이게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앞에 경범죄로 통고 처분을 하게 된 거는 이미 된 거고, 뒤에도
비슷한 걸 해야 되는데 이게 두 건이 되니까 이걸 앞에 걸 임의로 취소하고 다시 이걸 엮어갖고 상습사기로.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경찰이 분명히 전과 기록을 합니다. 전과 기록을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죠. 주민등록번호 있으면. 근데 이 사람은 그 교도소에서 나왔어. 근데 문제는 교도소에서 나온 것만 확인이 되지 그 내용이 뭔지, 즉 이전에 왜 이 사람이 뭘 했는지. 물론 이제 범죄 종류는 나오죠. 사기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그게 상습적인 무전취식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생각해보면 무려 25번이나 무전취식으로 하면 분명히 이 사람은 26번째도 무전취식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한 거고. 그럼 이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을까? 저는 그게 사실은 안타까운 거죠. 자, 생각해보면 이거는 누가 봐도 25번 넘게 했고, 그럼 22번째나 23번째도 똑같았을 거네. 이게 계속 반복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출소할 때에 이 사람이 재범의 가능성 똑같은 걸 확인해서 무엇인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이 사람한테 무전취식을 당하는 일반 서민 가게는 무슨 죄냐? 쟤한테 손해배상 해봤자 뭐 이렇게 해주지도 않을 거고, 아무리 작은 뭐 밥값 몇만 원이라 하더라도 그 피해를 보는 그 사람은, 그 식당은 무슨 죄냐? 근데 그게 또 26번, 25번 반복됐잖아요. 뭔가 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만약에 무전취식 같은 경우에, 범죄 같은 경우는 상습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면 최소한 뭐 두세 번이 아니라 10번 이상, 뭐 아니면 그 이상, 최소한 뭐 이걸 통해 서너 번 이상,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합기 형량이 상당히 어느 정도까지 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법의 부과로 해서 이 사람은 출소 후 몇 년 동안은 이런 무전취식으로 걸렸을 경우 통고 처분이 아니라 그 범정을 확인할 수 있는 걸 통해서 상습사기, 누범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그렇게 안 한다면 이 사람은 다시 또 26번째 지금 들어가 있죠. 들어가서 앞에 건 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통고 처분은 끝난 거예요. 뭐 과태료 정도, 그러니까 이제 범칙금이죠. 뭐 기껏해야 몇만 원. 두 번째는 사기인데 상습사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한 번이니까. 사기? 그럼 뭐 형량을 받겠습니까? 사실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 그런데 그거 대충 뭐 벌금이라고 내겠습니까? 뭐 그럼 뭐 26번 했죠? 27번째 다시는 안 그러겠느냐? 똑같이 하겠죠. 오히려 더 지능적으로 하겠죠. 이럴 경우 이 사람은 다른 어떤 보완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그게 없죠.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해는 교도관, 검사, 경찰관이 받는 게 아니라 일반 서민이 받는데 액수가 적으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공동체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처벌의 수위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 보안 입법 같은 것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 판례를 보고, 그러니까 대법원에 이렇게 판단을 내는 건 뭐 절차적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대법원이 그런 판례를 낼 때는 입법의 보완을 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없이 이렇게 하기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빈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대략 그냥 서민들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를 보고 마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그냥 좀 불쌍한 서민 식당, 힘없는, 그냥 몇만 원 아니 10만 원 뜯기고 마는 거죠.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 범인 놈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누구도 보호해 주지 않아요. 뭐 몇만 원은 땅 파면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좀 답답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시아 경제에서 이제 반복되는 묻지마 폭행 막을 수 없나라고 하는 그냥 고전적인 주제입니다. 대구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그냥 뭐 말다툼이 있었나 봐요. 그냥 얼굴을 뭉개버렸나 봐요. 막 때리고, 기절했는데 또 때리고 그랬다. 서울역에서도 예전에 작년 5월에 서울역에서도 비슷한 게 있었죠. 그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그래, 뭐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묻지마 범죄 처벌, 그러니까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안인데 형량 가중이에요. 저는 이 형량 가중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좀 헷갈리고 좀 그러는 것은, 형량을 높이면은 이게 뭔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의 정신적인 문제 혹은 성격적인 문제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처벌을 많이 한들, 엄중하게 한들 묻지마 범죄 자체가 예방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이 법은 실제 법적인 효력과 수단이 잘못된 거죠. 자, 그러면 묻지마 처벌, 묻지마 범죄, 묻지마 폭력,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특별한 동기를 가지지 않는 과도한 폭행이 발생했을 경우 그 가해자는 결국 일정 기간 동안 보호수용, 그러니까 치료 보호수용, 정신적인 감정을 받게 하고, 그를 통해서 그 사람의 근본적인 폭력성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경태라는 사람은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냥 형량만 가지고, 이게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 똥인지 된장인지를 잘 구분을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항상 하는 짓이 이런 짓이에요. 문제의 원인은 형량이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왜 그랬는가, 그러니까 사회적 불만? 아니면 어떤 정신적 문제? 그럼 그거를 치료하거나 뭔가 거기에서 이제 막을 방법을 취해야죠. 근데 그거는 돈이 많이 들고 인프라가 있어야 되니까 하지 않고 그냥 형량만 높여. 이런 진짜 바보 같은, 촉법소년 나이 좀 줄인다고 뭐 나아집니까? 그런 부분하고 똑같은 경우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무슨 전문가라는 그런 무슨 사람도 도대체 이게 무슨 건지도 모르니까 그냥 기자가 알아서 해주는 대로는 따라서 얘기하는, 웃기는 소리죠. 진짜. 그러니까 엉뚱한 대책, 그리고 그거를 뭣도 모르는 인간들이 전문가랍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 해주는 거 보면 도대체 언론인의 사명은 어디 갔고 전문가의 전문성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것은 어디 갔는지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며칠 전부터 지난주부터 그런 경찰청 고위 수뇌부들, 뭐 예를 들면 치안감, 뭐 간부들하고 섞여갖고 골프 여행을 갔대동, 뭐 음식값을 냈다는 동, 이런 얘기가 나와요. 현직 치안감도 연결돼 있고, 국가수사본부의 범죄정보 담당, 이런 뭐 정보경찰 쪽이겠죠.
그러니까 취재가 시작되자 휴가 내고 튀어버렸어요. 뭐 개인 일이다, 막 사적인 거다, 막 그러. 왜 물론 치안감도 골프 칠 수 있죠. 그런데 왜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느니 말이죠. 그러면은 아주 깔끔하게 뭐 지인들하고 골프 칠 것 같으면 돈을 똑같이 내서 하든가. 보니까 딱 보니까 사업가가 다 카드 결제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당신 접대받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현금으로 돌려줬어요. 그럼 증거는 어디냐? 현금으로 돌려줬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경찰, 검찰, 법원 수뇌부의 반 이상은 싹 물갈이해야 된다. 아직 그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감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근데 높은 놈들은 감찰 대상 되지도 않습니다. 언론에 나야지 겨우 웃기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눈 가리고 항하는. 아까 앞서 이제 그 이별살인, 스토킹 이런 얘기할 때 이런 사건 어떤가 한번 보세요. 여태 처벌과 보안 처분, 피해자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처남을 살해했어요. 15년 복역을 했어요. 근데 잠깐만, 요거는 시간이 좀 많이 이제 50분이나 넘었네요. 말이 느려서 그러나? 요거는 두 번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간에 끊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전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